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로스의 필요성, 로스가 왜 필요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차로는 기존의 로봇 개발 어떻게 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필요성을 볼 겁니다. 세 번째로 로스의 목적이 뭔지, 마지막으로 이 로스가 미래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로봇 개발 방식의 한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를 만들죠. 하드웨어는 뭐 설계, 조립도 하고 제어기도 만들고 뭐 센서 펌웨어도 만들고 뭐 센서랑 모터 이런 통신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 통신을 받아주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인식하고 뭐 내비게이션도 해야 되고, 뭐 태스크를 실행하고 뭐 실제로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검증하는 뭐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매 학기마다 하죠. 심지어 방학 때도 하죠.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 되게 로봇 만들 때 어때요? 막 이제 전시 얼마 안 남았을 때 큰일 났다, 오늘도 잠을 못 자는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하면 이 사람 토니 스타크,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한다, 우리는 못합니다. 심지어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다 매 학기마다 경험하잖아요.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동굴에서 일주일 만에 근사한 로봇 하나 만들어 오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로봇 하나 만드는데 이거 다 해요. 우리가 다 해요. 이렇게 로봇 하드웨어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태스크 실행하는 것도 만들고, 뭐 인식 쪽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로봇의 UI도 뭐 MFC나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전체를 다 디버깅하는 거죠. 우리 항상 제안서 끝에 넣어놓는 그 디버깅 하죠. 이거 다 하잖아요. 뭐 언제 다 합니까, 우리? 또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내가 만약에 개발을 다 했어요. 휴머노이드를 하나 사가지고, 똘망 하나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집에서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갖고 오는 걸 제가 만들었다 합시다. 얘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리눅스 기반의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이 로봇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돼. 디버깅 다 해갖고 다 검증이 됐어요. 잘 돼. 그래서 이 로봇한테 물을 갖고 와라 라고 하면은 이 로봇이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갖고 오는 걸 했어요. 근데 이 냉장고가 커진 거예요. 이 똘망이 키가 130? 이거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데, 근데 이 위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얘를 개조하거나 로봇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대전을 가서 하나 사왔어요. 휴보를. 그럴 돈은 없는데 어제 하나 사왔어요. 쟤는 키가 180이 넘거든요.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얘로 못하니까 하드웨어를 바꿔서 그걸 똑같이 하려고 보니까 이 로봇마다 API, 즉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쓰던 인터페이스를 다 긁어내고 얘에서 쓰던 걸 다 갖다 넣어줘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 나는 로봇 하나 바꾸고 싶었는데 API를 바꾼 거예요. 내가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이 다시 해야 되죠. 그 코드 다 긁어내고 다시 작업하고, 그리고 끝나요? 아니죠. 저거 5억 넘는데 그냥 바로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다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얘도 비싸요. 1억 넘는데 쟤는 5억이 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짜고 바로 집어넣어서 안 되네, 리셋, 이게 안 돼. 그냥 쟤는 넘어지면은 바로 억 단위로 깨지기 때문에 쟤는 두고 내가 지금까지 짠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엄청난 시간 손해잖아요. 내가 시간도 부족하면 그 검증이 제대로 될 수도 없겠죠. 그러다가 뭐 문제 생기면은 이제 뭐 로봇이 고장 날 수도 있고, 막 발산해갖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기존 로봇 개발 방식에서는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를 고려해봅시다. 로봇은 같은 똘망인데, 이걸 윈도우에서 개발을 했어요. 우리 맨날 하듯이 윈도우에서 개발을 딱 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 똘망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트메가 128에서 타임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왜 씁니까? 알잖아요. 다 한 번씩 써봤잖아요. 1학년 친구들은 안 썼을 수도 있는데 보통 다 그걸 쓰는데, 왜 쓰냐면 리얼타임이라는, 그러니까 실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정확한 주기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실행되게 만드는 목적으로 그런 걸 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제어기가, 우리가 말하는 제어기들은 그 리얼타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지만 최적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이론 수식에도 맞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 여기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이 윈도우, 리눅스 이런 애들은 그런 리얼타임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얘네 내부 구조가. 근데 내가 윈도우 10을 썼고 똘망이 걷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봤더니 이 제어주기 문제인 걸로 판명이 난 거예요. 제어주기가 흔들려서. 그러면은 리얼타임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못해요. 윈도우잖아요. 뭐 방법은 있습니다. RTX라는 게 있는데, 그래픽카드 말고 RTX라고 있는데, 이게 윈도우에 리얼타임을 걸어주는 패치예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넣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리얼타임이 나오니까. 우리 128처럼 이 윈도우가 정확하게 타임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얘가 한 1,500만원 해요. 못 사겠죠? 내가 돈이 남는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사서 넣을 텐데, 내가 돈이 없는 경우라면 이 1,500만원을 내고 이 리얼타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이 RTX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노마이라고 있는데, 이 제노마이도 리얼타임 만들어주는데 얘는 리눅스에서만 들어가요. 근데 얘는 공짜야. 무료예요.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만 들어가니까 내 플랫폼을 이걸 쓰기 위해서 얘로 옮겨가야 돼요. 이 프로그램 다. 자, 이거 작업이 쉽지 않겠죠?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윈10에서 쓰다가 윈10 버전업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다못해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더더욱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이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쪽에 디펜던스한 거, 우리가 뭐 MFC를 썼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 쪽을 뚫었다든지 하면 다 윈도우 쪽이 디펜던트 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윈도우 쪽에서만 돌아가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거 다 긁어내서 리눅스 쪽으로 옮겨야 돼요. 전부 다 긁어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뭐 stdio 이런 거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윈도우 쪽 걸 썼을 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똑같이 만들었어도 리눅스에서 돌리면 똑같이 안 돌아가요. 우리가 같은 구조체를 만들어도 윈도우에서 빌드할 때랑 리눅스에서 빌드할 때랑 메모리 구조가 달라요. 같은 구조체를 사용했음에도.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겪었는데, 여기서 같은 코드를 갖고 와서 여기다 넣었는데 통신이 안 돼. 왜 안 되지 하고 봤더니 그 메모리 문제인 거예요. 메모리 구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넘어가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수정을 해서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내가 시간이 없는 경우. 이 로봇을, 난 프로그램을 처음에 다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일로 다 바꿔야 돼. 이 코드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은 아예 그 코드 냅두고 화면 켜놓고 하나하나 복사해서 넣어야 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해왔죠. 정리해보자면, 기존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설계, 제어기, 뭐 비전, 내비게이션 모든 걸 다 개발했고, 그리고 이 API마다 모양이 다 달라서 여기 API에 무슨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코딩을 작성해야 되고, 이게 다 달라서 거기서 주는 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란 말이 뭐냐면 요거랑 같은 얘기인데, 결국 로봇이 바뀌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데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인식을 한다든지 뭐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걸 작성을 할 때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아웃풋이 로봇한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흐름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게임 개발자들이 내비게이션 진짜 잘해요. 로봇 쪽의 내비게이션이랑 이론은 똑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왜냐면 몇십 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로봇 쪽은 이제 막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좀 시니어 하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더더욱 이게 여기에서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디버깅 툴을 작성하거나 디버깅 API를 뭐 코드에 삽입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코드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막 F
정단점 찍어놓고 보는 그런 디버깅은 이제 로봇 쪽에서 못 하거든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디버깅을 하냐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래프로 띄운다든지 뭐 하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걸 우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해주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API를 우리 코드에 삽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 코드에. 그렇게 해서 이걸 쓰는 방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얘의 제일 큰 문제는 얘를 지웠을 때 로봇의 움직임이 보장이 또 안 돼요. 이게 실예로 라인 트레이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엄청 빠른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프린트F를 하나 삽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막 하다가 그 프린트F를 딱 지워내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보다 연산하는 시간이 달라졌으니까 프린트F가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이 걸린 만큼 제어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삽입을 하면 그 코드를 지워내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또 해요. 근데 그때는 디버깅이 안 되니까 어떻게 검증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시제품 만들 때 실제로 어떤 제품들은 프린트F 넣어놓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넣어놓고 그냥 그 상태로 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OS에 의존적이어서 OS 변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건 아까 로봇으로 설명해줬죠. 이 OS가 바뀌면 다시 검증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좀 큰 로봇을 만들 때 해당이 되는데, 멀티 PC나 멀티 로봇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 서로 간의 통신을 구축하고 통신이 잘 받는다, 에러가 거의 안 난다, 이걸 검증을 또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생각외로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한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맨바닥부터 다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로봇을 개발했고, 실제로 로봇 회사들도 이거를 본인들이 다 해서 로봇을 출하해요. 아니면 뭐 일부분은 어떤 다른 회사에서 사와서 출하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로봇은 되게 잘 움직이는데 이 로봇이랑 다른 로봇이랑 아무것도 호환이 안 돼요. 아예 그냥 다른 애들이야. 윈도우와 리눅스급으로 다른 애들. 아예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필요성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필요성 지금까지 얘기했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겠죠. 이 설명에 앞서서 좀 플랫폼이라는 거에 플랫폼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스널 컴퓨터 PC가 있고, 두 번째로는 퍼스널 폰, 우리말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이게 정식 명칭은 퍼스널 폰 중에 이제 OS가 깔려 있는 그런 애들인데, 이 두 개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미리 학습하신 분들은 알 텐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우선 PPT에서만 찾으면 퍼스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우리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럼 이 기기들을 왜 퍼스널해졌는가?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퍼스널해졌는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컴퓨터가 거의 처음으로 나왔다는 게 애니악이죠. 애니악. 엄청나요. 계산 능력 보면 128보다 못해. 엄청 못하는데 전기는 또 도시 하나만큼 끌어먹고, 근데 가격은 뭐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뭐 상상을 초월하던데 가격이, 개발비까지 해서. 근데 그거 심지어 쓰기도 어려운 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선 뽑고 꽂고 한번 실행하고 다시 뽑아서 꽂고 다시 실행하고 뭐 이런 실행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컴퓨터 뭐 하나에 막 조 단위로 안 하잖아요. 막 천억 단위로 안 하잖아요. 좀 싸다고는 할 수 없고 한 100만원? 휴대폰도 한 80, 100만원? 사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저렴해졌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우선은 컴퓨터 딱 하면은 우리 컴퓨터 맞출 때 무슨 얘기예요? 야, 뭐 내 CPU가 뭐야? 뭐 9600이야, 9700이야,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램이 32기가야. 근데 내가 이번에 32기가 더 추가하려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픽 카드가 2080이야. 야, 너 돈 많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듈화돼 있다 이거예요. 각 부품별로 규격이 돼 있고 모듈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사고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PC에는 다 공통된 모듈들이 들어가죠. CPU, 램, 그래픽카드 이런 식으로. 이런 공통적인 게 들어가죠. 휴대폰, 뭐 일체형으로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CPU도 있고, 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액정도 있는데 모든 휴대폰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듈화가 됐는데 이 모듈화가 되면 뭐가 좋냐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 같은 모양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저렴해져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냥 그 규격만 맞춰서 내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어디에 꽂든지는 그 다른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구입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저렴해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드웨어가 모듈화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뭐 1010 쳐가지고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녀석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OS들인데 얘네가 뭐 해주는 거냐면 이 앱과 하드웨어 사이에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 더하기 1 계산해줘 하면은 여기서 CPU한테 던져주고 그 결과를 여기다 다시 던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개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스케줄링도 해줘요. 야, 이번에 너가 한번 작업하고 가. 자, 이번에 그래, 배그 일로 와봐. 너 한번 연산시켜줄게. 이걸 하는 게 얘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은 윈도우한테 나 컴포트 3번 좀 열어줄래? 9600으로 열어줄래? 하면 윈도우가 그래 해갖고 여기다 연결해줘요. 그런 걸 해주는 애가 OS예요. 얘가 뭐가 좋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 영상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OS가 없으면 여기에서 그 카메라 드라이버, 카메라 칩한테 그 안에 있는 우리 128 코딩하듯이 레지스터 다 초기화해주고 그 타이밍 다 맞춰갖고 데이터 읽어오는 작업을 해줘야 돼. 이게 없으면. 그래서 야, 너 32번지에다가 0xAA 쓰고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우리 128 하듯이, 우리 MCU 쓰듯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영상 처리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해야 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뭐 C 캡처 해가지고는 해갖고 하나 만들어 오죠. 크리에이트 캡처 해가지고 오픈CV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 OS 쪽에서 그런 것들을 몰라도 다 되게끔 내부적으로 코드가 다 있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캡처 달라, 영상 달라, 그 영상을 갖고만 내가 노는 거예요. 화면에 띄워달라, 그러면 그냥 함수 하나 쓰면 되고, 내가 이 화면 띄우려고 몇 컴마 몇에 가서 뭐 몇 번째 점을 찍고 막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얘한테 띄워달라고 하면은 띄워주죠. 오픈CV 쪽에서.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이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몰라도 되니까 개발하기 정말 쉬워져요. 하드웨어 하나도 몰라도 되고 내가 순수 소프트웨어만 할 줄 알아도 이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앱 개발자가 늘어난다, 이런 결과가 생기고, 앱 개발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여러 앱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저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내가 뭘 하려고 봤더니 여기 휴대폰에서 된대, 여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사면 된대, 이게 이제 되잖아요. 야,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씩 사고 사용을 하고, 이제 우리 또 사용하다 보면은 막 같이 뻥 하고 죽죠. 배그 특히 맨날 하다가 죽어. 내가 몇 명 안 남았는데 갑자기 뻥 하고 튕겨, 막 서버 터지고. 그런 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다 피드백 넣어주죠. 야,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죽었어.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면은 오류가 떴습니다, 뭐 오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뭐 로그 보내겠습니까 뜨잖아요. 그게 이제 다 유저들이 만들어서 다시 개발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자라 하면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이 셋 중에 개발자들 중에 자기한테 발생한 문제를 갖고 와서 그걸 갖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유저 또 생기고,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생겨요. 여기도 보면은 안드로이드, OS, 타이젠, 뭐 기타 여러 개 있는데 얘는 시장 진입 못했죠. 얘네 둘은 했는데 여기서도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근데 시장 진입을 못한 이유가 저 유저가 없어서 그래요. 유저가 없고 개발자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4개가 맞춰져야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단가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드웨어가 모듈화된 거고, 두 번째는 그걸 관리해주는 플랫폼이 생긴 거. 이 두 개가 우선 시초거든요. 이 두 개의 시초로서 이런 큰 게 생기는데, 이 4개, 하드웨어,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유저,
이 네 개를 생태계라고 해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왜 생태계냐? 다 영향을 줘요. 다 영향을 주고 선순환이 일어나고 유저가 여기 두 개가 잘 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고 유저가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이 전체가 다시 개선이 되고 여기는 대량 생산이 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이쪽은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에러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이런 걸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합해줬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추상화, 규격화, 모듈화를 이뤘다는데 이 추상화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 카메라에 이미지 만든 거 이런 것들 내가 밑에를 몰라도 알아서 되게 하는 거 이걸 추상화라고 그러거든요. 추상화, 규격화, 모듈화를 만들어줬고 대량 생산을 용이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 성능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퍼포먼스는 그리고 개발자를 하드웨어 개발자, OS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분리를 시켜줘요. 이 플랫폼이 그런 거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에 집중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몰라도 이 사람이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드웨어 공부할 시간에 내가 이 사용자한테 어떤 피드백을 어떤 좋은 걸 더 해줄까 이런 걸 고민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제어해야지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앱으로 어떤 사용자한테 뭘 해줄까 이걸 더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사용자가 증가하고 피드백이 반영되고 개선되면 다시 사용자가 증가하는 이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봇은 어떠냐 이거죠. 로봇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리가 나눈다고 나눴지 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로봇 개발에 참여하기 힘들죠. 지금 이제 저기 영상하는 사람 모셔가지고 영상 처리해주세요 이것까지는 되는데 뭐 갑자기 뭐 게임 만드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저희 로봇 저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 개발해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로봇 쪽을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개발한 거는 그 회사만 써요. 다 같이 못 쓰고 규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아직까지도 폐쇄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 규격화도 안 돼 있고 뭐 플랫폼이 이제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로봇 시장에서.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는 소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애니악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해요. 로봇도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처럼 그런 플랫폼 같은 거 좀 도입 좀 해보자. 그러니까 걔네가 했던 거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휴대폰처럼 이제 로봇도 뭐 액추에이터, 센서, 뭐 연산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모듈화가 되고 운영체제도 로쏘, 나오키, 뭐 오로코스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개의 플랫폼이 생기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그럼 로봇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이 로봇이 빨래를 한다, 청소를 한다, 뭐를 갖다 준다 이게 이제 로봇 쪽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뭐를 인식한다 이런 거. 그리고 이 로봇들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제 시장에 진출하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로봇도 얘네처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똑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생기면 이 사용자, 그냥 로봇 개발자 말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선 자 ABC라는 로봇이 그 백화점에 전시가 돼 있다고 봅시다. 내가 이제 로봇을 사러 갔어요. 집에 내가 일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보너스 받아서 로봇을 사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난 뭘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지금 로봇 살 때 어떻게 해요? 이 로봇을 사면은 무슨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내가 빨래를 개야 되는데 얘는 빨래 기능 제공하는 기능이 없네? 아 얘는 못 사. 이렇게 지금 하요 솔직히. 로봇 회사가 그러고 있는데 로봇 시장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플랫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저 모든 태스크는 이 로봇 세계에서 다 돌아가요. 그럼 내가 이제 이것 중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배그를 하려니까 그래픽카드가 부족해서 그래픽카드만 교체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로봇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으면은 바퀴 달린 로봇은 못 다니겠죠. 아 그럼 나는 C는 못 사. A나 B를 사야겠네. 보행을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집이 바퀴가 평평해.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아 나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바퀴 달리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나 근데 이 로봇으로 빨래만 정리하면 되거든. 근데 A나 B 너무 비싸. 얘네 막
얘는 1억인데 얘는 5천만 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빨래나 할 거니까 제일 싼 거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저 세 개는 여기서 돌아가니까. 똑같이 돌아가니까. 이런 게 되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만 봅시다. 빨래를 정리하는 거는 A사가 잘 만든대요. 그래서 A사 걸 사. 근데 그 빨래 정리하는 거 말고 집을 바닥을 청소하는 거는 B라는 회사가 A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그럼 이제 나 이거는 A사 거 실행하고 이거는 B사 거 실행할래.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이 로봇이 뭐만 할 수 있다, 뭐만 할 수 있다가 없고, 이 로봇의 스펙만 중요해요. 키가 몇이다, 이런 거.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가격이 비싸진다, 이런 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한테의 장점인데, 높은 프로그램의 재사용성을 제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태스크 얘기. 내가 어떠한 태스크를 이 로봇에서 저 로봇에서 실행해도 똑같이 된다. 이게 이제 큰 얘기고, 작은 얘기로는 내가 모바일 로봇에서 쓰던 인식 프로그램을 휴머노이드에서 그대로 쓸 수 있고, 뭐 다른 로봇에서 그대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작성한 프로그램을 계속 다시 쓸 수 있어요. 재사용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 기반의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왜 중요하냐면, 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은 그 인식 작은 하나, 모터랑 통신하는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이고, 그 사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통신 기반의 프로그램이란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예를 들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챕터에 예를 들을 거고. 세 번째는 개발 도구를 지원해줘요. 아까 디버깅 할 때 문제 많다 그랬잖아요. 그 코드 긁어내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줘요. 어느 정도로 지원해주냐면은 내가 만들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프 보고 싶어, 그래프 나오고. 3D로 스캔을 했는데 3D로 스캔하는 걸 보고 싶어, 다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지원해줘요. 심지어 휴머노이드가 걸어갈 때 발을 어디 뒤졌고 어디에 뒤져야 하는지 이런 거 다 보여줘요. 패스 다 보여주고, 물체가 인식된 거 어디에서 인식됐고 이런 것도 다 비주얼라이제이션하게 다 우리가 보기 편하게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활성화된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만든다고 제안서를 이제 막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는 영상 처리를 오픈CV 말고 다른 걸로 할래,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말려. 너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서 못 물어본다. 너 이거 해봤어? 너 이거 해봤니? 구글에 좀 뭐가 나오니? 한 번씩 들어봤을걸요, 솔직히. 그럼 이제 그래요? 오픈CV 쓸게요 하면은 이제 그 아는 사람들 찾아가. 그래갖고 있잖아요, 저는 몇 기 누군데요. 몇 기 누군데요. 제가 오픈CV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친절한 사람이면 다 알려주고, 안 친절한 사람이면 나 수업 간다고 가버리죠. 어쨌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고 있어. 이제 내가 막 만들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뭐가 막 에러가 빡 뜨면서 죽어. 근데 어떻게 내가 못 찾겠는 거죠. 이제 이 에러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픈CV를 써봤던 그 선배한테 가서 제가 이런 에러가 납니다 하면은 이거야 하고 딱딱 알려주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로라도 알려주죠. 근데 내가 안 써본 거예요. 구글에도 없어. 우리의 구글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죠? 이제 뭐 오늘 잠은 다 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를 만나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올렸냐 안 올렸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데, 플랫폼을 쓰게 되면 이 커뮤니티들이 있어가지고 나랑 비슷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는 70억 인구, 그 중에 뭐 개발자가 30억이라고 쳐도, 실제로 이거 사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쳐도 여기 30명보단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글을 올려. 헤이 브로 하면서 막 올려. 그거 뭐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거는 이 커뮤니티의 플러스로 유저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내가 못 찾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5개의 장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몇 개가 있느냐?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죠 한국에서 로스로 표윤석 씨가 40여 개가 있대요. 어쨌든 40여 개가 있대요. 그 중에 유명한 거 몇 개 딱 뽑아봤거든요. 이게 뭐였지? 써놓고도 모르지? 아니야, 이거 엄청 많이 써서. 뭐였지? 무슨 나라 거예요? 이거 유럽.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나 휴대폰 저기 있는데. 유럽 건데, 로스가 미국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가. 빠르게 얘기해주면, 요거는, 지금 어쨌든, 얘는 리얼타임성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얼타임성이 있고, 대신에 좀 사용하기가 까다롭대요. 리얼타임이 있으면 항상 까다롭거든요. 그런 까다로움이 있고, 로스는 반대로 쓰기 편하고 유저가 많은데, 리얼타임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 나오키는 뭐냐면, 되게 생소하지만, 오로코스? 아, 맞아, 오로코스. 이게 나사에서 쓰는 게 오로코스. 이건 리얼타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리얼타임성이 있지만 쓰기 어렵다. 얘는 리얼타임성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많고 쓰기 편하다. 이게 장점이고, 나오키는 저 되게 유명한 건데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페퍼에 들어가는 OS가 저거예요. 나오키. 왜 나오키냐? 옛날에 그 휴머노이드 나오라는 로봇에 들어갔던 플랫폼이라서 나오키예요. 저거는 상용 플랫폼이고 정보가 되게 제한적인데, 상용 플랫폼이니까 그만큼 이제 실제로 유저들도 많고, 그리고 앱 마켓이 있어서 실제로 그 로봇이 할 태스크를 다운받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오피로스는 키스트에서 만든 거고, 저 오픈 RTM이라고 그러는데 저건 일본에서 만들었고, 이 둘은 과제에서 시작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사용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퍼뜨리질 못했어요. 사용자가 별로 없어요. 생태계가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쓰는 사람 있긴 있는데, 이 위에 3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많이 적어요. 약간 삼성의 타이젠? 그 시계만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공부할 필요는 없고, 공부한다면 위에 3개 중에 이제 저는 로스를 추천한다 이거죠. 왜 로스를 사용하냐? 이름이 멋있어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멋있어서. 그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요 5개로 딱 압축할 수 있습니다. 로스 우선 무료예요. 여러분 설치할 때 돈 냈어요? 페이팔? 안 했잖아요. 그냥 수도 ATP-CAD 인스톨 로스 인디고 이것만 쳤잖아요. 무료예요.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에 사용자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활성화된 커뮤니티, 위키인데 위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나면 거의 90% 이상 여기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심지어 오픈소스라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거 통신 어떻게 하는 거지? 신기하다 이러면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을 로스에 이식하기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그대로 두고 로스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몇 개 있거든요. 통신을 위한, 순수 통신만을 위한. 그거 몇 개 이식하면 바로 로스에 이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로봇을 이거 고려하지 않고 크게 만들었는데, 나 근데 이거를 로스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코드 몇 줄 더 추가하면은 바로 붙일 수 있어요. 대신에 좀 제약적이겠죠. 내부를 못 보니까. 어쨌든 좀 큰 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라서 제약은 있지만 이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장점만 있냐? 장점만 있으면은 다 이거 썼겠죠. 하지만 단점이 은근히 많은데, 첫 번째는 단일 로봇을 위한 솔루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로스라는 게 처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로봇 쉽게 개발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TR2라고 로스를 대표하는 로봇이 하나 있는데, MIT에서 만든 로봇인데, 그 만든 랩실이 이 로봇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막 까다로운 거죠. 막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얘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 편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게 로스예요. 그래서 그 로봇이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로봇을 위한 솔루션이라 약간 여러 로봇이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로스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 단점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해결은 할 수 있는데 그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손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산량을 좀 높게 요구해요. 왜냐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보다 막 통신을 쓰고 막 불필요한 통신을 주고받는 불필요한 연산들이 많아서 좀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고 높은 네트워크 의존성을 요구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뼈아픈데 저한테는 재작년에 대회를 나가서
대회를 나가서 시연하려고 무대 갖다 올려놨는데 통신이 와이파이였거든요. 로스 기반이었고, 근데 시연을 막 하려고 하니까 로봇이 안 움직여. 그 자리에서 딱 뻗어가지고 시연을 못했어요. 그 무대 위에서. 왜냐면 난 로스를 쓰고 있었고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네트워크가 죽었잖아요. 그럼 모든 프로그램들이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완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올라가서 들고 내려왔어. 주행해서 내려가도 되는데 들고 내려와서 낑낑낑 내려와가지고 생각하면 짜증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로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인데 직접 경험하니까 좀 뼈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유선으로 다 했죠.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정리하면 네트워크 유동성이 높다 이거고, 그리고 고장되지 않는 실시간성 제어기를 원활하게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이 어려운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왜냐면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쓰는 128이 인베디드예요. 그 정도 시스템에서 돌리기에는 확실히 좀 힘들고, 결정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은 CPU가 인텔이 아니다 보니까 좀 호환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같은 코드여도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컴파일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리눅스에다가 깔아오라고 했죠. 리눅스 위주로 개발을 해요. 근데 우리는 윈도우가 편한데 로스를 쓰려면 리눅스를 써야 된다더라. 리눅스 위주로 개발을 하고 패키지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로스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MIT 한 랩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걔네가 뭘로 개발했냐? 리눅스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스를 만드는 본진이라 그러는데 본진은 리눅스를 써요. 리눅스로 검증해서 리눅스로 1차 나오고 그거를 누군가 가져다가 맥OS 윈도우용으로 바꿔갖고 2차로 개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눅스 위주의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패키지가 공개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로스의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로스2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 릴리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로스2가 있습니다. 로스2는 이거 다 해결하려고 나온 플랫폼이고, 우리도 이제 로스를 공부는 했지만 이제 로스2로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스2가 공부하기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릴리즈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됐어도 되게 베타적이고 좀 한계라고 해야 되나? 아직 약간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은 거고, 어쨌든 저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로스의 목적을 알아봅시다. 왜 로스 소개도 안 하고 왜 로스의 목적부터 얘기하냐? 그럴 수 있는데, 이 로스가 진짜 목적이 엄청 뚜렷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단점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 그 중에 반 이상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로스를 개발하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목적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목적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로스를 개발 총괄하는 단체가 있는데 오픈소스 로보틱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발 재단이 있는데 여기서 총괄해요. 여기서 개발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CEO가 이 로스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답한 게, 뭐 로스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주고요, 뭐 로봇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걸 주고요,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로스의 목적은 기존의 PC와 폰의 역사를 로봇에서도 똑같이 반영시켜서 하는 생태계 형성이 이제 목적이다. 이거를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막 뭔가 로스의 목적이 뭐냐면 되게 얘가 뭐 해주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얘가 얻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뭐냐? 이거를 약간 어필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스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구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로봇을 같이 개발하자, 이 목적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보면은 다 오픈이고 위키도 되게 잘 돼 있고 하는 게 다 이 목적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코드 다 까고, 깐다는 편이 좀 이상한데 다 까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야, 너 인식 잘한다며, 야, 너가 인식 개발해, 야, 나는 통신 잘하니까 통신할게, 야, 너는 뭐 그 매니플레이터 제어 잘한다며, 넌 그거 해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만나서 하나의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로스의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특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 간 메시지 교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잘게 나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작은 프로그램들로 다 나누고 그걸 노드라 그러는데 다 나누고 걔네를 통신으로 다 엮어요. 그래서 서로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개발 도구를 지원해 주는데 뭐 명령어를 치는 도구,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해주게 해주는 도구, 로봇의 GUI 개발을 빠르게 해주는 도구, 뭐 시뮬레이터도 있어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다 규격화했어요. IMU 센서는 무조건 롤, 피치, 요의 속도다, 위치다, 단위는 라디안이다, 뭐 엔드 이펙터, 뭐 로봇팔의 엔드 이펙터 속도는 미터 퍼 세크다, 차원은 6차원이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다 규격화해서 이제 내가 센서를 바꿔도 뭐 내가 IMU 센서인데 다른 IMU 센서를 써도 데이터 규격은 똑같으니까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델링, 뭐 센싱, 인식, 내비게이션, 매니플레이션,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로스에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보다 매우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여기다 다 공개를 해놔요. 우리가 가져다 쓰면 돼요. 이거 아니면은 뭔가 좀 아쉽다 하면은 얘를 갖고 내가 공부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위키, 생태계가 엄청 커서 내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 다 거기서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찾아 검색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스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이걸 짧게 얘기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스가 가져올 미래가 이거예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하드웨어 추상화, 규격화, 모듈화하고 로봇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성능을 올려주고, 뭐 로봇을 하드웨어, OS, 소프트웨어로 분리해주고, 뭐 사용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집중시키게 해주고, 뭐 사용자가 증가하고 피드백이 생겨서 개선되는 뭐 이런 생태계가 생긴다. 이거랑 똑같죠? 로스도 결국 가져올 미래는 저 기존의 플랫폼들이 했던 미래와 똑같은 거예요. 저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기에서 발생한 이제 현상들을 여기서 그대로 만들게 해주는 미래가 올 거고, 좀 더 개발자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개발자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완전히 분리가 돼요. 완전이라는 거는 서로가 몰라도 될 정도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자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로봇팔 만들 때 어떻게 디자인해야 뭐 안 위험한가, 뭐 어떤 부품을 쓸까, 통신은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것들만 순수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게임, 뭐 해킹 쪽 관련 보안, 이런 쪽 사람들이 로봇 쪽에 붙어가지고 로봇의 보안도 올려주고 막 내비게이션도 더 잘 되게, 그쪽에 노하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드웨어를 몰라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원래 하듯이 똑같이 해도 로봇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재사용성 높고 디버깅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발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걸 쓰니까 이 신뢰도가 올라가요. 이미 잘 되던 거 갖고 와서 꽂았으니까 여기서도 잘 되겠죠. 그런 상승 효과가 있고, 결국 이런 걸 함으로써 로봇 자체 개발의 비중, 그러니까 개발에 쏟는 노력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다른 쪽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집중을 한다. 이게 이제 로스가 가져올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그 원하는 로봇을 사면 되고, 이 로봇에 해야 할 일을 이미 사면서 여기에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여기서 실행함으로써 정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뭐 하다가 로봇이 스펙이 딸린다 그러면은 그 하드웨어만 교체하면 돼요. 뭐 팔이 딸린다면 팔만 교체하면 되고, 이런 걸 가능해지고, 이런 게 가능해지고 규격화가 되니까 또 가격이 되게 저렴해져요. 대량 생산에서는 많을수록 저렴하니까. 그래서 로봇이 지금 뭐 5억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5억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로봇이어도. 그 정도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다가 막 로봇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뭐 불편한 게 있다, 이런 걸 다 개발자한테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개발자들이 개선을 또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로스가 장기적으로 가져올 미래들이고,